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햄넷과 함께합니다. 데모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친숙하지만 작가 개인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본격적으로 투사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을 둘러싸고 허구적 상상력으로 완성한 로맨스인 셰익스피어인 러브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1999년 개봉한 기네스 펠트로 주연작이죠.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햄넷은 정반대의 뿌리에서 탄생한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로 가지를 뻗어가는 영화입니다. 경제 붕괴 이후 밴을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노매드랜드. 이 작품으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쥐었던 클로이 자오 감독이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의 손끝에서 탄생한 희곡 햄릿에 기원을 줬습니다. 영화는 두 개인이 만나 이룬 가족의 탄생과 그 안에서 발생한 가슴 저린 비극, 그로 인한 거대한 슬픔이 예술로의 승화를 간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왜 예술을 찾는가? 예술은 어떻게 인간을 위무하는가? 햄넷은 이 오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진심 어린 답이 되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이 영화는 그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온 존재인 셰익스피어의 아내 아녜스에게도 마땅한 비중의 시선을 부여합니다. 장엄하고도 영적인 울림부터 치유의 정서까지 오가는 이 작품은 지난 3월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비롯한 주요 8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에게 햄릿은 그 유명한 대사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다루는 작품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다양하고 풍성한 해석을 부른 불멸의 고전은 영화 햄릿에 이르러 한 가족의 가슴 저린 사연 끝에서 탄생한 결과물로 재인식됩니다. 그러려면 왜 햄릿이 아니라 햄넷인지, 이 두 이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햄넷과 함께합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과 함께 공동 각본가로 참여한 매기 오파렐은 2020년 영화의 동명 소설을 펴낸 작가입니다. 그는 문학연구자 스티븐 그린블릿의 펴낸 에세이 햄넷의 죽음과 햄릿의 탄생에서 영감을 얻어 글을 썼습니다. 소설은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넷이 11살에 사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 몇 년 뒤 그가 햄릿을 발표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셰익스피어 가족의 집까지 당도하는 소설 속 과정은 영화에선 생략됐고, 대신 극작가로서의 성공을 위해 대도시인 런던으로 떠난 남편 대신 가족을 지키며 감내한 아내 아녜스의 희생과 고통의 과정은 집중적으로 옮겨졌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햄릿과 햄넷이 사실상 같은 이름으로 쓰였다는 언어학의 기록도 상상력의 이음새 중 하나입니다. 울창한 숲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자연을 체화하는 삶을 사는 야생적 면모로 마녀라 불리기까지 하는 아녜스.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아녜스 집안의 농가에 새로운 라틴어 교사로 온 윌리엄의 눈에는 한없이 자유롭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윌리엄은 가부장적 아버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은 유약한 사내입니다.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이내 사랑에 빠지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부의 연을 맺는 초반의 묘사들은 최선으로 아름다우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걸음을 서두르지 않는 느긋한 진입로입니다. 민감한 영적 능력을 지닌 아니스는 첫 딸을 낳은 몇 년 뒤 쌍둥이 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꿈에서 새 아이가 아닌 두 아이가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노라고 말하죠. 아니스가 길들였던 매의 죽음, 나무를 감싸며 윙윙거리는 벌떼들, 집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오는 홍수의 이미지가 서서히 불안의 정조를 만드는 사이에도 영화의 장면들은 가족에게 존재했던 밀도 높은 사랑의 순간들을 조명합니다. 이는 파도 같은 슬픔이 이들을 덮친 이후 앞서 보았던 것들이 잔혹하게 느껴질 정도의 깊숙한 대비를 이룰 참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햄넷과 함께합니다. 영화의 슬픔의 검은 베일이 드리워지는 것은 전염병이 이들 가족의 집에 당도하면서부터입니다. 윌리엄이 런던에 가 있는 동안 아니스는 차례로 고열을 앓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기도와 민간요법과 영적인 능력,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결국 부모로부터 자식을 앗아갑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지킬 수 없었던 부모는 무력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윌리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누운 채 깨어나지 않는 아들 햄넷의 작은 몸입니다. 어린 아들을 잃고 짐승처럼 절규하던 아니스가 절망에 깊이 잠식되는 동안 윌리엄은 가족의 곁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대신 런던으로 돌아가 무대를 위한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극의 대사가 아니라 윌리엄의 자조를 통해 발화되는 이 문장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의 고뇌라기보다 죽음이라는 비가역성 앞에서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의 존재론적 고민의 언어로 등장합니다. 아이를 잃고 강가에 선 남자의 뒷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연극 햄릿의 초연 장면은 햄릿이 당도하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감정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윌리엄의 연극을 보기 위해 런던 글로브 극장에 들어선 아니스는 혼란과 분노를 먼저 느낍니다. 이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윌리엄이 창작한 글의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니스는 남편이 슬픔을 견디기 위해 틀어박혀 있던 작고 초라한 방의 풍경을 떠올립니다.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반응으로서 또한 자신의 감흥으로서 윌리엄이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깊은 고통을 감내했음을 깨닫습니다. 아들이 부재한 자리에 윌리엄이 불어넣은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성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햄넷과 함께합니다. 삶의 가까이에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비극이 늘 존재하기에 인간은 구원을 바라고 삶의 대체로서의 예술을 빚고 꿈꿉니다. 그 마음이 탄생시킨 것을 우리는 카타르시스라 부릅니다. 영혼이 통째로 찢기는 듯한 통감 뒤의 정화. 햄넷은 다름 아닌 카타르시스의 실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때 불특정 다수가 모여들어 함께 웃고 눈물 흘리는 극장은
애도와 위로를 바탕으로 한 집단 치유의 공간일 것입니다. 예술 작업은 창조하는 사람의 개인적 차원의 승화일 때도 있지만 폭넓은 보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재원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 의식과도 같은 영화 속 연극 무대의 장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글로브 극장의 장소성은 어느덧 영화 햄넷을 보고 있는 관객 각자가 앉아있는 개인과 집단의 공간으로도 확장됩니다. 극장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슬픔을 감내할 수도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함께 목 놓아 울기를 택하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예술과 삶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너른 장입니다. 무대 위에서 햄릿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에게 아니스가 손을 뻗자 관객들이 일제히 물결처럼 같은 동작을 함께하는 순간이 말하는 바입니다. 셰익스피어 가족의 슬픔을 햄릿에 빗대어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정론일 순 없습니다. 어린 햄릿의 죽음과 햄릿의 창작 사이에는 실제로 여러 편의 희곡이 더 존재하고 셰익스피어가 느낀 공포와 비극은 맥베스 같은 다른 작품에 겹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희곡 햄릿의 탄생을 둘러싼 이 대담하고 창의적인 해석은 어슴푸레한 개념적 존재에 가까웠던 아니스와 윌리엄, 그리고 그의 작품에 생생하게 뛰는 심장과 인간의 눈물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가 생명을 얻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한 햄넷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면 잊히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윌리엄과 햄넷이 함께하는 짧은 순간입니다. 가족을 두고 런던으로 가는 윌리엄은 어린 아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나누어주고 떠나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이들이 살아간 시대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기 낼 수 있지? 젊은 아버지가 작은 아이의 마음에 용기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원래 각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애틋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는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본 뒤 윌리엄과 햄넷만의 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죽음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을 때 햄넷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용기를 냅니다. 햄넷은 쌍둥이 여동생과 누운 자리를 바꾸어 죽음의 눈을 속이려 합니다. 무한의 어둠으로부터 내가 아닌 존재를 지키려 발휘하는 용기입니다. 그렇게 햄넷은 스스로 죽음의 그림자로 걸어 들어갑니다. 클로이 자오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장면 중에는 영화의 엔딩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막스 리히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는 컨택트, 셔터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중요하게 쓰인 음악입니다. 영화의 엔딩을 바꾸고 싶어 고민하는 감독에게 아니스를 연기한 배우 제시 버클리가 이 곡을 들어보라며 추천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촬영장으로 가는 길에 음악을 들었던 클로이 자오 감독은 그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과 같이 장면을 수정했고 막스 리히터의 음악을 입혔습니다. 명곡의 운명이란 언제나 명작들과 나란한 모양입니다. 캐릭터의 복합성을 놀라운 공감의 영역으로 완성해낸 제시 버클리의 연기는 왜 그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는지를 단번에 납득하게 합니다. HBO 드라마 체르노빌, 영화 이제 그만 끝낼까 해와 로스트 도터 등의 작품을 통해 특유의 재단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캐릭터의 가장 불편하고도 문제적인 지점까지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해석력을 보여온 배우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